오늘도 눈을 떴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게 아니라 옆방에서 문을 쾅 닫는 소리에 눈을 떴다. 아, 진짜 엄마, 이 양말은 왜 자꾸 줄어들어? 그건 내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넣을 때 다른 색이랑 함께 하니까 그렇지. 그걸 말하면 또 잔소리라며 문을 쾅 닫을 테니 나는 오늘도 조용히 입을 닫는다. 사춘기 딸 주영이는 매일 나와 작은 전쟁을 치른다. 말을 하면 말해서 싫고 안 하면 무관심하다고 싫단다. 그래서 요즘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엌엔 남편이 먼저 일어나 앉아 있었다. 신문을 펴고 있지만 정작 읽고 있지는 않다. 신문 너머 있는 나는 보지 않는다. 나는 말없이 미역국을 덜고 달걀 프라이를 접시에 얹는다. 어제 야근했지? 많이 피곤했겠다. 은행은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대화는 두 마디에서 멈췄다. 아침 밥상을 마주한 부부의 침묵은 익숙한 듯 어색하고 어색한 듯 고요하다. 서울의 외곽에 있는 은행 동진지점, 나의 직장이자 오늘 하루도 기댈 의자다. 건물 앞에 있는 오래된 우체통을 지나칠 때마다 문득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다. 사직서 한 장 이 안에 쏙 넣으면 끝일까? 물론 넣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매일 넣는다. 그건 내 속의 작은 해방의식, 그리고 소심한 반항 같은 것이다. 과장님, 오전 회의 들어오래요. 지점장님이요? 막 커피 타러 가던 참에 후배 정은이가 눈도 안 마주치고 툭 던지듯 말한다. 들어오시래요가 아니라 오래요. 왜 이렇게 뭘 시킬 땐 다 반말처럼 들릴까? 나는 커피 타던 손을 멈추고 회의실로 향한다. 회의실에는 지점장, 차장, 나, 그리고 후배 대리들이 앉아있다. 늘 그렇듯 회의는 대체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말의 폭포다. 고객 응대 만족도 지표가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창구 3번 과장님 파트. 나는 창구 3번의 소속 과장이다. 지표가 떨어진 건 진상 고객이 매일 찾아오기 때문이고 나는 매번 고객은 왕입니다를 가슴에 새기며 도서관 사서처럼 조용히 인내하며 웃었을 뿐인데 그 말을 회의 자리에서 꺼내면 핑계가 되고 불성실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가만히 웃는다. 회의실을 나와 자리에 앉았더니 컴퓨터 앞에 커피 한 잔이 놓여있다. 누가 놨을까 했는데 컵에 붙은 포스트잇을 보고 웃음이 났다. 오늘도 웃는 과장님 응원합니다. 창구 5번 후배 드림. 창구 5번엔 막내 대리 선희가 있다. 가끔 이런 식으로 나를 위로해준다. 그래서 나는 또 하루를 견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잠든 딸의 방 앞에 서 있다가 나는 책상 서랍에서 A사용지를 한 장 꺼낸다. 언제부턴가 나는 힘들 때마다 사직서를 쓴다. 사직서. 그 아래 오늘 회의에서 하고 싶었던 말, 딸에게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말, 후배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줄줄이 써 내려간다. 그리고 봉투에 넣고 주소를 내 집으로 적는다. 받느니 박지연, 서울시 땡땡구 땡땡로 15 301호 박지연 본인 귀하. 나는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편지로 써서 나에게 보낸다. 이게 내가 나를 견디는 방식이다. 나는 요즘 고객보다 직원과의 대화가 더 어렵다는 걸 배웠다. 고객은 최소한 예의를 가장이라도 하지만 직원은 우린 같은 직원이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도리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과장님, 이거 서류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요즘 트렌드 모르세요? 트렌드? 은행 창구 업무에 트렌드가 있었던가? 후배 정은 씨는 입사 5년 차 대리,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한 입 마시고 남기고 일은 자기가 바쁠 땐 못하고 남이 바쁠 땐 요구한다. 정은 씨의 구역은 창구 4번. 고객 불만 건수가 가장 많은 구역이지만 보고서엔 항상 본인 잘못이 빠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꼰대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커피를 3잔 마시고 말을 3번 삼켰다. 점심시간
은행 구내식당은 늘 그렇듯 똑같은 메뉴였다.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익숙한 눈치 게임. 과장님은 오늘도 김치만 드시네요.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 그 말에 옆자리의 차장이 코웃음을 쳤다. 다이어트는 이미 포기했을 텐데. 그 순간 내 젓가락이 멈췄다.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은 웃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웃어야 견딜 수 있는 순간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감정 방어막 같은 거였다. 그날 오후 진상 고객이 등장했다. 이름은 김갑수. 사실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는 은행이 마치 자기 거라도 되는 양 직원에게 큰 소리치기를 일삼는다. 내가 어제 입금하랬지. 왜 오늘 처리된 거야? 이거 당신 내 책임이야. 내 손에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설명한다. 고객님, 어제 저희는 4시 30분 이후에 거래가 마감되어 입금이 어렵다고 안내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손해봤잖아. 이거 뉴스에 제보한다. 이 장면은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다. 그날 퇴근 후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다. 우리 은행 앞 그 오래된 우체통이 오늘따라 아주 빨갛게 나를 부르고 있었다. 오늘은 보내야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다시 책상 서랍을 열었다. 하얀 A4 용지, 볼펜 하나, 그리고 오늘 하루의 무게가 손끝으로 전달된다. 사직서, 수신은행장, 귀하. 오늘 저는 또 한 번 착한 사람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참는 법, 져주는 법, 넘어가는 법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존감이 사라지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후배에게 기가 눌렸고 고객에게는 내가 무슨 벽지처럼 보였으며 회식 자리에서는 내 말투가 웃음 소재가 되었습니다. 사직합니다. 아니, 사직하고 싶습니다. 보내는 이박지영, 서울시 땡땡구 땡땡모 15 301호. 봉투에 넣고 접었다. 내일 출근길에 우체통에 넣을 예정이다. 진짜 사직서는 아니지만 오늘의 나는 여기까지. 그렇게 나의 502번째 사직서가 집으로 향한다. 집에서도 나는 사직서를 쓴다. 주말 오전 11시 30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은 딸은 일어나자마자 짜증을 부리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내가 갈까? 네가 올래? 를 묻고 남편은 아예 집에 없다. 엄마, 치마 왜 빨았어? 이거 드라이 맡겨야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색이야, 진짜. 나는 주방에서 어묵국을 저으며 어젯밤 내가 세탁기에 넣었잖아. 나는 그게 빨래감인 줄 알고 말하다가 멈춘다. 딸은 벌떡 서서 말한다. 진짜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 한마디, 그 말이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어묵국을 끓이는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는다. 정확히 1시간 후 시댁에서 전화가 온다. 남편은 또 받지 않는다. 지연아, 이번 주에 좀 와줄 수 있니? 조카 민재 졸업사진 찍는데 네가 김밥 좀 해올 수 있을까 해서 나는 네 라고 말한 후 스피커폰을 끄고 입술을 깨문다. 어쩌다 나는 김밥 전문 인간이 되었을까? 졸업식, 소풍, 제사, 가족 모임. 김밥은 항상 내 몫이다. 내 김밥이 맛있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매번 가야 할 사람이 된다.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온다. 나는 식탁에 밥상을 차린다. 말없이 앉아 먹는 남편에게 오늘의 일을 조심스럽게 말해본다. 당신, 이번엔 당신이 엄마께 얘기 좀 하면 안 돼? 나도 좀 지쳐서. 그는 국을 한 숟갈 뜬다. 그리고 말한다. 그냥 해줘. 어차피 내가 제일 잘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입안에 맴돌던 온기가 싹 식는 걸 느낀다. 그래, 나는 그냥 하는 사람이다. 항상 잘하니까. 항상 그냥 하니까. 딸의 문은 또 닫혀있다.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 오늘의 사직서를 쓴다. 사직서.
수신 땡땡은행 지점장 귀하. 오늘은 직장에서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썼습니다. 딸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되었고 남편에겐 항상 해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조차 내 감정은 설명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은 번역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직은 세탁기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내느니 박지연, 받느니 박지연, 서울시 땡땡구 땡땡로 15 301호.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베란다에 나와 아파트 외벽 아래 우편함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어쩌면 언젠가는 저 우편함에 내가 보낸 사직서가 가득 차서 현관문이 안 열릴지도 몰라. 나는 웃는다. 그 웃음은 약간 코믹하고 약간은 눈물이 비치는 웃음이었다. 쌓이는 종이, 무너지는 마음. 엄마,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딸아이가 방문을 닫으며 말했다. 무심한 말투. 하지만 그 말 뒤에 뭔가 있었음을 나는 알아차렸다. 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됐어? 말해봤자 또 잔소리할 거잖아. 문 너머로 들려온 그 말은 자물쇠처럼 대화의 열쇠 구멍을 막아버렸다. 나는 조용히 문 앞에 선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선다. 내 마음도 그 문을 못 열었다. 다음날 은행. 정원 대리가 한숨을 쉬며 다가온다. 과장님, 이거 말인데요. 어제 고객한테 안내 잘못하신 거 제가 처리하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어제 그 고객은 정원 담당이었고 나는 옆에서 말 몇 마디 보탠 게 전부였는데 그래도 뭐 우리 팀이니까 제가 도와드린 거죠. 그 말 뒤에 붙은 웃음은 칭찬이 아닌 가시였다. 나는 여전히 웃는다. 왜냐면 누군가는 이 공간에서 어른으로 남아야 하니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의 전화. 지연아, 주말에 큰 삼촌 칠순이 있어서 말인데 남편은 출장이라 못 간다더라. 너라도 꼭 와야지. 어머님들 다 기다려. 어머님들. 그 집단 명사가 나를 한숨 짓게 만든다. 나는 그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연다. 벌써 박스 하나 가득이다. 사직서. 수신 땡땡은행 지점장 귀하. 오늘도 나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고 동료의 말에 져주며 고객의 불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잘했어요 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스로에게 보내는 사직서입니다. 보내느니 박지연, 받느니 박지연, 서울시 땡땡구 땡땡로 15 301호. 그날 밤 거실 한쪽 구석엔 작은 종이박스 하나가 놓여있다. 그 안엔 내가 나에게 보낸 사직서들이 봉투째 고이 쌓여있다. 하나씩 꺼내어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자주 도망치고 싶어 했는지 참았는지 말하지 못했는지가 보인다. 하지만 그걸 꺼내 읽는 일은 무섭다. 그래서 나는 박스를 덮고 다시 구석으로 밀어넣는다. 며칠 뒤 정원 대리가 사내 게시판 앞에서 말한다. 어머, 과장님 이번 진급 명단 발표됐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린다. 명단엔 내 이름이 없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없었다. 매번 성실, 모범, 책임 그런 단어로 평가받지만 결과는 항상 기다리자였다. 정은이 나를 쓱 보며 말한다. A 과장님은 다음 차례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기다리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나는 거실 구석의 박스를 꺼낸다. 사직서들을 꺼내 펼쳐본다. 수십 장의 종이 모두 나의 하루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루들을 너무 오래 삼켜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부, 뜻밖의 전환점.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우체통 앞에서 멈췄다. 늘 넣기만 하던 그곳을 오늘은 열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우체통은 단단했고 열쇠도 허가도 내게 없었다.
나는 잠시 우체통을 쓰다듬었다. 넌 참 착하다. 나처럼 받은 말은 없지만 내가 넣는 건 다 받아줬지. 은행에 도착하자 정원 대리가 우스운 표정으로 말했다. 과장님, 혹시 출판사에서 편지 받은 적 있어요? 출판사? 네. 아침에 구내 우편함에 이상하게 생긴 봉투 하나 있던데 박지연님 귀하라고 돼 있었어요. 되게 진지한 글씨체.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출판사? 나랑 무슨 관계지? 혹시 우체통?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다. 노란 봉투, 손글씨, 보낸 곳 땡땡 출판사 기획팀. 뜯어보았다. 안녕하세요, 박지연님. 최근 3개월간 독립문 우체국의 개인 주소지 수신량 중 특정 형식으로 반복 수신된 편지 수십 건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하의 사직서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몇 편을 열어 읽었고 그 안에 담긴 솔직함과 반복되는 표현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혹시 이 사직서를 기반으로 산문집 혹은 에세이집을 출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나는 멍해졌다. 출간? 책? 나는 아직도 점심시간엔 자리 비우기 미안해서 김밥을 책상에서 먹는 사람인데 누가 내 사직서를 읽고 그걸 책으로 만들자고 한다니. 나는 엉겁결에 손을 들어 오른쪽 볼을 꼬집었다. 아프다. 딸아이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주영아, 엄마 요즘 우체국에 편지를 많이 보냈었어. 누구한테? 엄마한테. 딸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거 약간 멋있다. 처음이었다. 딸이 내 이야기에 이해를 표한 것은. 그날 밤 나는 사직서 박스를 꺼냈다. 책상 위에 수십 장의 편지들을 펼쳐두고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읽을지도, 누군가는 울며 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수백 장이 내가 살아낸 하루들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직서가 책이 되었을 때 계약서는 2장이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에세이 작가 박지연님, 출판사 편집자 김수진 씨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저 아직 과장이에요. 작가는 좀. 그럼 은행원이 쓴 사직서 책이라는 콘셉트도 좋겠네요. 제목은 사직서 우체통 그대로 가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는 그렇게 완성됐다. 수백 장의 사직서를 정리하고 날짜순으로 묶고 중간중간 내가 붙인 포스트잇 메모들을 바탕으로 소제목을 정했다. 책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하얀 바탕에 빨간 우체통 그림, 그리고 작게 적힌 글귀. 가장 솔직한 나를. 나는 왜 나만 읽을 수 있었을까? 책이 나온 날 은행엔 아무도 몰랐다. 나도 알릴 생각이 없었다. 그냥 조용히 책방 한 구석에 꽂힌 내 책을 몰래 보러 가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누군가 알았다. 과장님, 이거 진짜 과장님 맞아요? 정원 대리가 퇴근길에 내 자리에 와서 말했다. 책을 들고 있었다. 내 책, 이 글 진짜 다 쓰신 거예요? 나는 작게 말했다. 정원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작게 말했다. 죄송해요. 가끔 제가 과장님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이렇게 대답했다. 고마워. 그 말 책 속 어디에도 없던 말이야. 다음날 누군가 내 책상에 편지를 올려두었다. 과장님, 사직서를 그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저도 가끔 저 자신에게 편지를 써볼게요. 창구 5번 선이드림. 나는 웃었다. 내가 만든 사직서가 누군가에게 그냥 사직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에. 일주일 후 퇴근길에 우체국 앞을 지났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우체통이 오늘은 유난히 반짝였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적었다. 수신은행 지점장 귀하, 사직합니다. 저는 이제 은행원이 아닌
나의 감정을 말로 꺼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보내는 이박지연, 받는 이박지연. 그리고 그걸 정말로 우체통에 넣었다. 그날 저녁 딸이 말했다. 엄마, 나도 우체통 만들어야겠다. 내 기분 매일 적는 노트 안에 나는 그 아이의 노트를 바라보다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렇게 나는 사직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꺼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도 버텨낸 당신의 하루 정말 고생하셨어요.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있다면 오늘 밤 당신만의 우체통에 살짝 넣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